전라도 담양의 한 한옥마을, 칠순을 넘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호야, 내가 눈 감으며 저 밭은 손자 학비로 쓰거라. 사람 남기는 게 가장 큰 재산이지. 하지만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서랍 속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여 년간 극진히 모신 시어머니의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장독대 옆 화공리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며느리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고 마을 전체를 뒤흔들 충격적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 몫은 하나도 없어. 절대로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박 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충격적인 실화 이야기의 진짜 시작을 들어보실까요? 전라도 담양의 늦은 가을,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오래된 한옥 마을에는 저녁 무렵 특유의 고즈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칼질하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최금옥 할머니가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녀의 주름진 손은 여전히 능숙했고 물을 써는 솜씨는 젊은 며느리도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금옥 할머니는 이 집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었죠.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마당 한편에 자리 잡은 장독대였어요.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정갈하게 늘어선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어떤 항아리에는 3년 된 된장이, 어떤 항아리에는 5년 된 간장이, 그리고 가장 큰 항아리에는 무려 10년도 넘게 숙성된 진간장이 담겨 있었어요. 이웃들은 명절만 되면 찾아와서 조금씩 나눠달라고 부탁했고 금옥 할머니는 언제나 기꺼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많아진 금옥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진지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거실에서는 맏아들 박정호가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52살의 그는 담양 농협에서 거의 30년을 일해온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든든한 체격에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이었죠. 정호의 성격은 워낙 온순해서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동료들은 그를 두고 성격 좋은 정호 씨라고 부르곤 했고 실제로도 그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해내는 타입이었습니다. 정호야,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요즘 농협에서 일이 많이 힘드니?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물으셨어요. 정호는 신문을 반으로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회의가 일찍 끝나서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침에 기침을 많이 하시던데 괜찮으신가요? 그때 안방에서 이선영이 나타났습니다. 48살의 그녀는 언제 봐도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기고 집에서 입는 옷조차 구김 하나 없이 정리돼 있었죠. 선영은 시어머니 앞에서만큼은 항상 모범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보였어요. 목소리 톤도 한 옥타브 높여서 공손하게 말하고 표정도 늘 밝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정성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옥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선영아. 내가 낮에 빨래며 청소며 다 했잖니. 이제 좀 쉬어야지. 나야 평생 해온 일이니까 금방 끝내. 선영은 겉으로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주도하는 게 때로는 답답했거든요. 특히 그 많은 재산과 땅에 관한 결정까지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20여 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선영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제대로 간병하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죠. 모든 것을 이 집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의 입지는 여전히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상이 차려졌을 때 금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생각해둔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정호야, 미정한테도 전해라. 내가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정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선영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니. 내가 이제 75이야. 언제 눈을 감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해둘 일들을 생각해봐야겠다 싶어서. 금옥 할머니의 진지한 어조에 식탁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눈 감으면 저 아파트는 손자 민수학비로 쓰거라. 대학교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다 대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장독대에 있는 저 자리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잘 키우는 게 가장 큰 재산이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니? 갑작스러운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아직 그런 말씀은 너무 이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손자도 아직 고등학생인데 할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학 입학할 때까지는 꼭 봐주셔야 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자 학비로 모든 재산을 쓴다? 그럼 자신은 20여 년간 이 집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친정과의 관계까지 소홀히 하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에게 돌아올 몫은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금옥 할머니는 선영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냥 며느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선영 말이 맞다. 아직은 이른 얘기지. 하지만 미리 생각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잖니. 내 손으로 지켜온 이 집과 재산인데 결국엔 다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선영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공손하고 이해심 많은 며느리의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서서히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날 밤 선영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옆에서 잠든 남편 정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진 것은 선영의 마음속에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지만 한옥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 후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금옥 할머니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싱크대에 손을 짚었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일찍 일어난 선영이 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금옥 할머니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나이 먹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지만 선영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있다 해도 20여 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고 무엇보다 정말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었거든요. 여보, 빨리 와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선영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깬 정호는 급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보자마자 안색이 변했어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은데. 금옥 할머니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정호와 선영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억지로 어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담양읍 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빈혈과 과로, 그리고 나이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라는 진단이었죠. 의사 선생님, 정말 큰 병은 아니죠? 어머니가 워낙 나이가 있으셔서 걱정이에요. 정호가 불안한 마음에 의사에게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연세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다만 며칠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금옥 할머니는 3일간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있으면서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일로 자신의 나이를 새삼 실감하게 된 거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75이라는 나이는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미뤄뒀던 중요한 일들을 서둘러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혼자 밤을 보내던 금옥 할머니는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실례지만 종이하고 펜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급히 써야 할 것이 있어서요. 간병인이 가져다 준 편지지와 펜을 받아든 금옥 할머니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평생 정성스럽게 갖고 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식들과 손자를 위해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에 대한 진심 어린 내용이었습니다. 손자 민수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물론이고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설립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평생 고생한 정호와 미정에게도 적절한 몫을 남겨주려고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동안 금옥 할머니의 마음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마음 한편에 걸려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덜어내는 기분이었어요. 편지를 다 쓴 후 금옥 할머니는 그것을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한편 집에서는 선영이 혼자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동안 평소에 손대지 못했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문득 시어머니의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방도 좀 정리해드려야겠네. 선영은 별다른 악의 없이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먼지를 털고 이불도 털어주고 서랍장 위도 깔끔하게 닦아줬어요. 그런데 서랍을 정리하던 중 평소에 보지 못했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선영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이건 열어보면 안 되는 건데. 선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시어머니의 사적인 문서였고 함부로 열어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시어머니가 한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손자 학비로 쓰겠다던 그 말, 장독대 자리 땅도 마찬가지라던 그 말. 혹시 이 유언장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건 아닐까요?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선영은 주변을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편지지를 펼쳐든 순간 선영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그녀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땅과 집, 그리고 장독대까지 포함한 모든 재산을 손자 민수의 교육비와 마을 장학금으로 남기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와 미정에게는 적은 액수의 현금만 남기고 선영 자신의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없어. 이대로 두면 내 몫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잖아.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20여 년이 넘도록 이 집에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생각하니 억울함이 복받쳤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제대로 간병하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포기했으며 자신만의 꿈이나 계획도 모두 뒤로 미뤄왔는데 절대로 이렇게 둘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선영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순종적인 표정 뒤에는 계산적이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다른 인격이 깨어난 것처럼요. 그날 밤, 선영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해서 돌아오기 전에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고 그 소리는 마치 불길한 예감을 알리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이 유언장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를 문병 갈 때마다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고 남편 정우 앞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정우가 병원에서 돌아온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보, 저 좀 피곤해서 먼저 쉴게요. 선영은 대화를 일찍 끝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기가 힘들어졌어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이 들킬까봐 두려운 것처럼 말이죠. 침대에 누워서도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호가 농협 야간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미 선영은 잠든 척하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세면을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선영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고 정호의 깊은 잠자리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이대로 두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20여 년간 이 집을 지키며 살아온 게 나인데 이럴 순 없어. 선영은 발소리를 죽이며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에서 그 봉투를 꺼낼 때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유언장을 품에 꼭 안고 뒷마당으로 나간 선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단력도 함께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무언가가 폭발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뒷마당 한편에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쓰지 않았지만 가끔 낙엽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처리할 때 사용하던 곳이었어요. 선영은 주변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들과 오래된 신문지를 모았습니다. 성냥을 켜서 신문지에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오렌지색 불빛이 선영의 얼굴을 비추는데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후회와 결단,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인 후 선영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 봉투를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봉투가 불길에 닿는 순간 가장자리부터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곧 전체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됐어. 아무도 모를 거야.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쓰셨다는 것도, 내가 그걸 태웠다는 것도. 불길이 종이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큰 짐을 덜어낸 것 같은 해방감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다가 남은 봉투의 작은 모서리 한 조각이 바람에 날려 아궁이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선영은 급히 그 종이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불빛에 비춰본 그 작은 종이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 또 다른 편지는 장독대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선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든 종이 조각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 장독대 아래에? 대체 어디에 숨긴 거야? 당황한 선영은 급히 아궁이에 불을 끄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첫 번째 유언장을 태운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린 건가요? 집 안으로 들어간 선영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니 죄책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온 금옥 할머니는 반가워했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선영아, 내가 없는 동안 고생 많았지? 집안이 이렇게 깨끗하니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어서 들어가서 푹 쉬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금옥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에는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선영이 자신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금옥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서랍을 확인해 봤습니다. 병원에서 써놓았던 유언장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랍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봉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넣어뒀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에 넣어뒀는데 금옥 할머니는 다른 서랍들도 모두 뒤져봤지만 유언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분명히 그 서랍에 넣어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찾고 계세요? 아, 선영아. 내가 중요한 서류를 하나 넣어뒀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선영의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혹시 제가 청소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서류인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찾아볼게요. 금옥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유 원장이었어. 만약에 대비해서 써놓은 건데, 이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란 척하며 대답했어요. 유 원장이요? 어머니, 그런 건 아직 쓰실 필요 없으세요. 혹시 다른 곳에 보관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이상하네. 금옥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선영에게 머물렀을 때, 선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의심과 불안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선영의 마음속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금옥 할머니가 사라진 유언장을 계속 찾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선영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 눈치챈 게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금옥 할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정호야, 선영아, 나 정말 이상해서 그러는데 내가 병원에서 써놓은 중요한 서류가 사라졌어. 어머니, 또 그 이야기세요? 혹시 기억을 잘못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선영이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썼어. 그리고 집에 와서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졌단 말이야. 정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혹시 그 서류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볼게요. 금옥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유언장이야. 만약에 대비해서 써놓은 거였어. 이 말에 정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선영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방 청소할 때 그런 건 본 적이 없다고요. 어머니가 혹시 꿈에서 쓰신 걸 현실로 착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선영의 이런 반응에 금옥 할머니는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영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그런 중요한 일을 꿈으로 착각하겠니? 분명히 썼다고.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을 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할머니 댁 안 계세요? 마을 이장 부인인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옥 할머니와 50년 넘게 가까이 지낸 동갑내기 친구였죠. 아, 순자 언니. 어서 들어와요. 저녁 먹고 있었는데 차라도 한잔 하세요. 순자 할머니가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혹시 순자 할머니가 그날 반미를 봤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금옥이 언니, 몸은 어때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정말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언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들어와서 앉아요. 두 할머니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금옥이 언니. 며칠 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순자 할머니의 말에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화장실 가려고 밤에 나왔다가 우연히 봤는데 언니 집 뒤쪽에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꽤 늦었는데 누군가 뭔가를 태우고 있는 것 같던데.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때 일을 정말 봤다는 건가요? 아, 그거 말이에요. 선영이가 오래된 서류들 좀 정리한다고 태운 거예요. 밤늦게 해서 이웃에 패 끼쳐서 죄송해요. 금옥 할머니가 대신 설명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그냥 서류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걸 몰래 태우는 것 같던데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하더라니까요. 이 말에 금옥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찾고 있던 유언장 이야기와 이상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언니, 정확히 언제였어요? 제가 퇴원하시기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시간은 자정 좀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금옥 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시기, 그리고 집에 와서 유언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선영은 두 할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들통날 위험이 커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 언니, 그냥 쓰레기 태운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금옥 할머니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돌아간 후 집안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금옥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우연일까? 내가 유언장을 쓰고 그게 사라지고 그리고 선영이가 밤에 뭔가를 태웠다는 것이? 한편 선영은 안방에서 남편 정호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그 유언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쓰신 걸까요? 글쎄, 어머니가 그렇게 확신하시는 걸 보면 정말 쓰셨을 수도 있지. 그런데 어디로 간 거지? 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다른 곳에 보관하셨을 거예요. 나이 드시면서 기억이 좀 흐려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냥 기억 착각일까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거든요. 최할머니 집 며느리가 밤에 몰래 뭔가 태웠다던데? 뭘 태웠을까?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아닐까? 그냥 쓰레기겠지만 왜 하필 밤에 몰래 했을까? 이런 소문들이 마을 곳곳으로 퍼지면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정호의 누나인 박미정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50살의 미정은 담양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평소 꼼꼼하고 예리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어머니, 몸 상태는 어떠세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어요. 미정아, 와줘서 고맙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 미정은 어머니와 안부를 나누던 중 마을에서 들은 이상한 소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 들으셨어요? 선영이가 밤에 뭔가 태웠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이 말에 금옥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정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니죠? 금옥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미정아, 사실은 내가 유언장을 썼는데 그게 사라졌어. 미정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기른 직감이 강하게 작동했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불신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었어요. 미정이 어머니로부터 유언장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평소 화기애애했던 가족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선영은 신우이 미정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미정은 교사 특유의 예리함으로 선영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선영아, 어머니 입원하신 동안 고생 많았지? 혼자서 집안일 다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미정의 말에는 표면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언니.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빨리 좋아지시는 게 제일 중요했죠. 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던데 밤에 뭔가 태웠다는 이야기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미정의 직접적인 질문에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오래된 서류들하고 필요 없는 종이들 정리한 것뿐이에요. 낮에 하면 연기 때문에 이웃에 피해 줄까봐 밤에 했던 거예요. 미정은 선영의 대답을 듣고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지나면서 선영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져갔습니다. 특히 밤에 장독대 아래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두 번째 유언장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정호가 농협 야근을 하러 나간 사이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장독대 앞에서 선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평소보다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찾아서 없애버려야 해.
선영은 손전등을 켜고 장독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들 사이사이, 그리고 장독대 받침돌 틈새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1시간 가까이 찾아봤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장독대 맨 끝쪽 큰 항아리 아래쪽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항아리들과 달리 그 부분만 흙이 약간 패여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여기에? 선영은 주변에 있던 작은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느껴졌어요. 그것은 비닐봉지에 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먼저 일기장을 펼쳐본 선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며느리가 욕심을 부리면 손자를 지켜야 한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만약 첫 번째 편지가 사라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답은 정해진 것이리라. 시어머니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선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예상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은 며느리의 마음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그것이 사라진다면 나의 진짜 뜻은 이렇다. 평생 고생한 며느리 선영에게도 합당한 몫을 남기려 했으나 탐욕이 드러난다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선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신우이 미정이 서 있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미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당황해서 일기장과 편지를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냥 장독대 정리를 좀.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내가 뭔가 파내는 걸 말이야. 미정은 큰 소리로 집 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머니, 정우야, 빨리 나와봐요. 고지여 금옥 할머니와 마침 집에 들어온 정우가 급히 뛰어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금옥 할머니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선영아,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던 거니? 금옥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여 년을 가족으로 살아온 며느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저는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든 일기장과 편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의 유언장을 훔쳐서 태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한테 어떻게? 정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묻어났어요. 미정은 선영의 손에서 일기장과 편지를 가져와서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본 후 미정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그래, 미정아, 내가 정말로 쓴 거야. 그럼 선영이가 태운 첫 번째 유언장은? 그건 선영이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거였어. 이 말에 선영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선영에게 집중됐고 선영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들려오는 큰 소리에 궁금해한 거였어요. 선영은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달빛 아래 장독대 앞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장면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사건이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장독대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해 옆집 아주머니들까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밤에 웬 소동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영은 손에 든 일기장과 편지를 내려다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모든 걸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금옥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두들 모여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금옥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장독대 주변으로 둘러섰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모이면서 작은 원형 극장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미정은 편지를 펼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첫 번째 유언장이 사라졌을 것이다. 나는 며느리 선영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다. 20여 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선영에게도 마땅한 몫을 남겨주고 싶었지만 만약 탐욕이 진심을 이긴다면 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미정은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은 일부러 선영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써놓았다. 그것이 사라진다면 선영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년간의 헌신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진짜 뜻은 이렇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3등분하되 손자 민수에게 3분의 1, 마을 장학금으로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선영에게 남긴다. 하지만 만약 선영이 첫 번째 편지를 훔쳐서 태웠다면 선영의 목까지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이 대목에서 선영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두려웠을 뿐이에요. 2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면서 제가 희생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제대로 간병하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포기했어요. 제 꿈이나 계획도 모두 뒤로 미뤘고요. 그런데 정작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우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영의 잘못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녀가 그동안 희생한 것들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정은 냉정했습니다. 선영아, 내 희생은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유언장을 훔쳐서 태워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더욱이 어머니는 너에게도 충분한 몫을 남겨주려고 하셨어. 금옥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내게도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너에게도 몫을 남겨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내가 첫 번째 편지를 보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워.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들 선영이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충격이 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미정이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대답했어요. 편지에 따르면 선영이가 첫 번째 유언장을 없앤 것이 확인됐으니까 모든 재산이 사회에 기부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에 선영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욕심이 앞선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유언장의 내용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정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아, 넌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자비로운 마음마저 짓밟아버렸어. 어머니가 내게 얼마나 큰 몫을 남겨주려고 하셨는데 선영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냥 참고 기다렸다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성급한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충격적인 하룻밤의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았어요. 장독대 앞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금옥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구나. 유언장에 적힌 대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선영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는 없나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든 보상하겠어요. 하지만 금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아, 이미 내 마음을 봤어. 그리고 내가 한 번 정한 건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해. 그날 밤, 선영은 자신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대나무 숲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유독 쓸쓸하게 들렸던 밤이었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안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정우는 거실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금옥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20여 년을 가족으로 지낸 며느리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자신도 선영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장독대에서 벌어진 일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정말 선영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20년 넘게 착한 며느리로 소문났던 사람이 말이야? 사람 마음속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이런 소문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고 선영은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미정이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담양읍 내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지인과 함께였어요. 어머니, 유언장 처리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상의하러 왔어요. 변호사는 금옥 할머니의 유언장을 자세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하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때 선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영은 금옥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로 20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순간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되다니. 금옥 할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동안의 정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선영아, 내가 지금 후회한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돌이킬 수 없단다. 어머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아무런 기회도 없는 건가요? 이때 정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어머니한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사람들한테도 사과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는지 알고 있어? 정호의 말에 선영은 더욱 고개를 떨구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선영아, 나도 내가 그동안 이 집을 위해 희생한 게 많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속이고 유언장을 태운 것까지 용서할 수는 없어.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 것 같았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대표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금옥이 언니,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마을 사람들이 의논해봤는데 선영이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이 마을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완전히 매정하게 대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걸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만 선영이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이 말에 선영은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마을 분들 말씀은 고맙지만 어머니의 뜻이 분명한데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법적으로도 이미 정해진 일이고요. 변호사도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유언장의 내용이 명확한 이상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평생 어머니와 마을을 위해 봉사하면서 속죄하면 안 될까요? 재산은 포기하더라도 적어도 이 집에서 살면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금옥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의 간절한 마음도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의 정도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금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아,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단다. 그리고 내가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이 말에 선영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가족도, 집도, 모든 걸 다 잃는 건가요?
정호도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금옥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비록 재산은 남겨줄 수 없지만 내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이 집에서 나가지는 않아도 돼. 다만 앞으로는 진정으로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해. 이 말에 선영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완전히 쫓겨나지는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변호사는 유언장 집행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옥 할머니의 유언장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집과 땅을 포함한 전체의 재산이 담양군 장학재단과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되었어요. 마을에서는 이 일이 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재산에 대한 권리는 모두 포기해야 했고 이제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선영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장독대 앞에서 절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조상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이제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금옥 할머니도 처음에는 며느리의 참회를 냉담하게 바라봤지만 한 달 동안 선영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이제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앞에서만 공손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시어머니의 식사와 약 챙기는 일을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특히 장독대 관리에는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어요. 예전에는 단순한 집안일로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시어머니의 평생 노력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정호도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실망감 때문에 제대로 말도 섞지 않았지만 선영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선영아, 내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야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겉으로만 착한 척했지 마음속으로는 계산만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부끄러워요. 선영의 대답에는 예전과 달리 꾸밈 없는 솔직함이 있었습니다. 한편 미정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담양군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어요. 정호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마을 대표들과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보람있어요. 미정의 말에 금옥 할머니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미정아. 사람은 결국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구나.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린 날, 마을 사람들과 담양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금옥 할머니는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됐고 정호와 미정이 실무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선영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이 재단을 통해 매년 마을 아이들 10명이 대학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역 복지시설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군청 담당자의 설명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금옥 할머니의 결정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뿌듯하셨죠? 정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니까 마음이 편해. 금옥 할머니는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기다렸다면 내게도 몫이 돌아갔을 텐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구나.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해 살고 싶어요. 몇 개월 후, 금옥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잠든 듯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어요.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고인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선영은 상주로서 모든 절차를 정성스럽게 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체면 때문에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선영은 매일 장독대 앞에서 시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독대를 더욱 정성스럽게 관리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음고생하셨죠. 그래도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어느 날 저녁 장독대 앞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던 선영에게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어머니께서 마지막에는 내를 진짜 며느리로 인정하셨어. 나도 이제 내 마음을 믿는다. 그날 밤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금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재산은 잠깐이지만 사람의 진심은 영원히 남는단다. 선영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집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재산을 탐하지 않고 정우와 미정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장학재단 운영에 힘쓰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이죠.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선영이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고 그 맛은 예전 시어머니가 만든 것과 똑같아졌어요. 대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평온한 오후를 더욱 고요하게 만드는 가을날, 선영은 장독대 앞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